안녕하세요. 와우패스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정신욕등 치료에 프로이트의 치료에 이어서 두 번째 정신욕등 치료의 두 번째인 신프로이트 학파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자, 신프로이트 학파에서는 첫 번째는 에릭슨이라는 학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에릭슨은 정신사회적 발달 이론을 주장을 했고요. 에릭슨은 프로이트가 이야기한 사람은 결정적인 그런 존재다. 어떤 추동, 어떤 욕구, 뭔가 성적인 욕구나 그런 이제 본능적인 욕구에서 그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간이 아니고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것이 보시면 인간 발달 단계를 문화적인 환경에서 중점을 두었어요. 문화적인 환경.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그 개인의 어떤 내적인 거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을 했다면, 에릭슨은 문화적인 환경이 중요하고 그 인간의 발달 단계가 중요해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문화적인 환경에 중점을 두고 인간의 기능 영역을 확대시켰어요.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조금 더 인간을 부정적인 것처럼 봤다라고 한다면, 에릭슨은 인간은 문화적인 환경에서 영향을 받고 기능적인 영역이 생각보다 더 기능을 하는 그런 부분을 좀 더 확장시켰다. 그래서 자아는 전 생애를 통해서 정신분석 이론의 정신적 발달에 따라 심리 사회적으로 8단계를 거쳐서 발전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아는 이렇게 발전을 더 많이 하고 전 생애를 통해서 발전을 한다 라고 한 것이 프로이트랑 좀 많이 다른, 프로이트는 결정적인 그런 결정론을 주장을 한 것이 프로이트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아들러라는 학자는 우리가 굉장히 친숙하죠. 책으로도 이제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아들러와 어떤 제자 또는 어떤 청년이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펼쳐지는 이야기를 책으로 낸 그렇게 이제 형식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들러는 굉장히 유명하고 다들 친숙할 텐데, 그러면 우리 아들러라는 분이 어떤 거를 주장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들러는 개인 심리학이라는 거를 학파를 만들어서 이제 개인 심리학이다. 정신 분석이 아니라 개인 심리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서의 주요 개념을 보시면, 생물학적인 취약성과 열등감은 개인을 지탱하고 움직이는 근원이다. 그러니까 이 개인이 어떤 취약성이나 어떤 열등감이 있는 거는 더 발전시키고 이런 것을 뭔가 개인이 더 움직이게 하는 근원적인 거고, 그게 부정적인 게 아니다 라고 봤어요. 그러면서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투쟁을 하는 것은 평생 지속되는 것이고, 그런 평생 지속되는 그런 극복 과정을 하면서 결국은 그 사람이 자신의 생활 양식을 형성한다 라고 봤습니다. 프로이트보다는 좀 인간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죠. 사실은 아들러는 어릴 때 어떤 선천적인 질병 때문에 굉장히 유약했다고 해요. 몸이 많이 안 좋았고요. 그래서 어릴 때는 좀 병상에 많이 있었고, 그래서 아들러가 취약성과 열등감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랬는데 그런 이제 어떤 선천적인 질병이나 이런 제약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러는 그런 거를 극복해낸 거예요. 그러면서 열등감이나 이런 취약성은 사람이 더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야,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우리가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 심리학 이론을 만들 때 사실은 다 자기의 역사, 자기의 경험, 자기의 어떤 철학을 베이스로 해서 만들게 되잖아요. 아들러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아들러는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면서 인간이 이런 힘이 있구나 이렇게 통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열등감을 해내는 것이 평생토록 이제 이렇게 소요되지만,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활 양식이 형성된다 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런 이제 생활 양식을 형성하는 것이 극복을 하면 괜찮은데, 그 열등감이 극복되지 않고 열등감이 계속 이어진다거나 했을 때는, 그랬을 때 심리 장애가 초래되고
정서적인 어려움, 심리적인 어려움이 초래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열등감이나 이런 부분이 나쁜 게 아니라 그거를 극복하지 못했을 때 어려움이 생긴다. 이렇게 봤던 것이 아들러입니다. 그리고 아들러는 또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출생 순위인데요. 아들러가 제 기억으로는 지금 살짝 가물가물한데 아마 아들러가 중간에 정도 태어난 아이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째가 아니라 막내도 아닌 중간 아이 어떤 걸로 기억하는데 이건 틀린 정보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아들러는 초기의 아동기의 경험이 중요하고요. 특히 형제의 순위가 중요하다라고 봤어요. 아들러가 이렇게 막 살펴봤더니 형제들의 출생 순위에 따라서 그 출생 순위의 어떤 비슷한 그런 양상이나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들은 요런 비슷한 양상을 가지고 있었고 막내들은 요런 비슷한 양상을 성격적인 특징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중간에 끼어 있는 가운데 있는 아이는 또 이런 공통된 그런 심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러는 아동기의 경험이 중요해. 프로이트랑 비슷해요. 프로이트랑 마찬가지. 아동기 경험이 중요해. 특히 출생 순위가 중요해.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들러는 심리치료를 할 때 당연히 열등감이나 또는 심리적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열등감을 경험한다고 했을 때 그건 나쁜 게 아니다.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근원이 된다. 움직이는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힘이 된다라고 봤고, 그래서 치료 초점은 생활 양식을 바꾸는 것 또는 그 열등감을 자신의 힘으로 이렇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면서 이 내담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출생순위나 이런 부분도 파악했겠죠. 자, 그러면 아들러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보시면 아들러의 이제 심리치료 과정을 또 같이 볼게요. 자, 심리치료 과정을 보시면 심리적인 문제는 잘못된 생활 양식에 기초한다. 어떤 열등감이나 이런 걸 극복하지 못해서 생활 양식이나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다면 그거에 기초한 거고, 형제 간의 경쟁이나 생물학적인 취약성, 열등감에 대한 보상 방법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열등감을 어떻게 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치료를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 신프로이드 학파, 그러니까 프로이드 이후에는 그 프로이드를 이어서 하는 정신역동치료의 학파 중에서 설리반이라는 학자가 있고요. 이 학자는 대인관계 이론을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을 중심으로 환경과 개인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프로이드가 얘기한 어떤 추동이나 개인적인 그런 이제 과거의 그런 것보다는 그 사람과 환경의 상호작용이 중요해. 그래서 관계, 대인관계가 중요해 라고 하면서 대인관계 이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인관계에 초점을 두는 것이 설리반의 이론이다. 그리고 성격 발달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기 개념을 형성을 하고, 그리고 타인의 인정을 받으려는 노력을 통해서 성격이 형성된다. 타인의 인정, 타인과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한 자기 개념,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행동, 열망, 정서를 형성하는 역동적인 환경적 경험을 중요시했다. 역동적인 환경적인 경험. 환경적인 경험을 중요시했고 대인관계를 중요시한 것이 설리반의 대인관계 이론입니다. 이제 이렇게 신프로이드 학파들이 막 이렇게 발전해 오는 그 와중에, 그 과정에서 이렇게 대상관계라는 이론이 또 이렇게 만들어지고, 대상관계도 역시 정신역동 치료 안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그 다른 학자들과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상관계에서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보시면, 인간은 선천적으로 타자와의 관계 욕구를 가지고 태어난다. 제목도 보시면 대상관계 이론이잖아요. 여기에서는 대상이 있을 거고 그 대상과의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상관계 이론이에요.
타자와의 관계 욕구를 가지고 태어난다. 선천적으로 그런 관계 욕구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보는 것이 대상관계 이론입니다. 자, 타인과의 관계 형성을 다루는 방식이 개인의 성격, 타인과의 관계 형성하는 방식이 개인의 성격과 심리적 건강을 결정한다. 그러면 그 타인과 관계 형성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것이 심리 건강을 결정하니까 또는 개인의 성격을 결정하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성격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대상관계에서 주장하는 성격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대상표상. 대상표상이 있는데요. 대상표상은 그 자신과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또는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그 대상에 대한 그 타인에 대해 떠오르는 이미지예요. 대상표상.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든 인간이 다 대상표상이 있을 거예요. 어떤 중요한 타자, 중요한 대상, 대부분은 엄마예요. 또는 아빠. 엄마, 아빠 딱 떠올렸을 때 우리 생각하는 어떤 이미지, 내가 받는 어떤 주관적인 느낌.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따뜻함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무심함, 무관심, 차가움, 또는 또 다른 누군가는 무서움, 이렇게 다 다른 대상 표상이 있을 거예요. 그 대상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 그것이 어떤 타인에 대해서 떠오르는 이미지가 대상 표상이다 라고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성격 구조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자기 표상이에요. 자기 표상은 대상 표상처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떠오르는 내적인 이미지, 우리가 뭔가 나에 대해서 진지하게 나는 어떤 사람이야? 어떤 사람일까? 나는 누구야? 나는 어때? 라고 생각했을 때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정의하는 어떤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누군가는 나는 외로워 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도 있고요. 또는 누군가는 나는 뭐가 있을까요? 나는 강해, 나는 약해, 나는 누군가의 관심을 필요해, 나는 아무도 필요 없어, 뭐 여러 가지, 나는 혼자야, 아니면 나는 누구, 나는 주변에 사람이 많아, 뭐 여러 가지 자기에 대한 어떤 이미지, 내적인 이미지, 그것이 이제 자기 표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대상관계 구성 단위는 앞서 말씀드린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의 연결을 하면서 이제 불러일으키는 정서나 추동, 감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아라는 개념이 있는데, 여기서 자아는 지각과 인지, 충동 통제, 감정 조절 등과 관련된 어떤 정신 과정을 지칭하는 추상화된 개념이다. 자아는 이런 지각과 인지, 충동 통제, 감정 조절 일련의 정신 과정을 지칭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자아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격이 이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데, 대상에 대한 표상, 나에 대한 표상, 이런 게 관계에 이제 불러일으키는 역동이나 그리고 자아에 대한 것. 그러면 이 성격이 어떻게 발달을 해서 이런 표상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형성되는지 성격 발달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관계 이론은 아이와 부모의 어떤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치료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에 어떤 중요한 타자와 가졌던 그 관계가 이 사람의 이후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주 양육자하고의 어떤 관계 상호작용 패턴이나 유형이나 이런 부분이 이 대상의 어떤 자기 표상, 타인 표상, 자기 표상, 대상 표상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성격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것이 평생 가면서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 대상 표상이나 자기 표상 바뀌지 않은 이상 계속 이제 비슷하게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대상 표상이나 타인 표상이 굳혀져서
굳건하긴 하지만 그게 굳혀져서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는 아니에요. 바뀌지 않은 건 아니지만 초기의 양육 어떤 경험, 양육적인 질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여기에서 이제 주장하는 건 3세까지잖아요. 3세 이전의 어떤 경험은 그 3세 이전의 양육 환경이나 양육의 질이 너무 안 좋았다면, 너무 자기 개념을 갖기에 너무 취약한 환경이다 라고 하면, 그러면 나중에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이 잘 바뀌지 않고 힘들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어느 정도의 이제 경험을 했다라고 하면 나중에 자기 표상 대상 표상이 바뀔 수도 있다. 하지만 좀 안정적인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폐기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서 2달까지의 그 기간을 자폐기라고 해요. 사실 태어나기 이전에도 어떤 발달 단계가 있지만 그거는 여기서 생략하고요. 태어나서 2달까지의 이 과정을 자폐기. 왜 자폐기다라고 하냐면 자폐적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과의 어떤 상호작용이나 외부를 탐색한다거나 외부를 느낀다거나 하는 상태가 아닌 내적인 경험만 하는, 이때 아이들은 하는 일이 사실 젖 먹고 자고 똥 싸고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기간 동안에는 내적인 경험만 하는 거예요. 젖이 들어오는구나, 먹는구나 이러면서 이런 거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 그래서 자폐기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은 공생기예요. 공생기. 공생기는 2달에서 6개월 사이. 여기에서 공생기는 누구와 공생하냐? 엄마와의 공생기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자기와 엄마를 구분짓지 않고 하나의 어떤 개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엄마가 공통의 어떤 경계 안에 있어서 뭔가 이게 이제 융합되어 있는 존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의 아이들은 나와 엄마를 하나라고 봅니다. 내가 배고프면 엄마가 이제 뭔가 이렇게 손으로 집어서 나한테 주고, 내가 뭔가 요구를 한다면 뭔가 처리가 되고, 이렇게 똥을 쌌으면 기저귀가 이제 더러워졌으니까 기저가 치워지고, 이런 이제 단계에 있는 공생기. 그러다가 아이들이 조금 더 나이를 먹고 6개월에서 훌쩍 컸어요. 24개월이면 2살이죠. 요 단계까지 하는 이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6개월에서 2살까지. 이 단계는 분리, 개별화 단계예요. 분리되고 개별화되는 단계. 드디어 인간이 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분리 개별화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는 자신과 엄마를 이제 분리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엄마와 내가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엄마가 내가 아니네 라는 걸 인식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내가 젖 먹고 싶다는 그 마음을 먹었을 때 젖이 들어온 거는 내가 그냥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젖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엄마가 나한테 준 거구나 이러면서 조금씩 분리에 대해서 나와 엄마에 대해서 조금씩 다르게 느껴지는, 그 융합에서부터 조금씩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을 가지는 것이 이 시기다. 그래서 분리 시기, 분리 개별화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자신에 대한 어떤 자율적인 개인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생겨나고 느끼고 자각하는 단계, 그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때는 1살쯤 되면 이제 걸어 다니고 말도 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2살쯤 되면 좋아요, 싫어요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자기 의사 표현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놀이 탐색, 이렇게 돌아다닌다거나 이런 것도 하고, 요 기간 동안 아이들이 나와 엄마가 분리되었다. 나도 하나의 어떤 개체고 인간이고 엄마도 나인 줄 알았는데 애가 아니라 엄마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분리되고, 그러면서 나라는 존재를 느끼면서 세상을 더 탐구하려는 욕구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놀이 탐색을 하면서 이 세상이 이런 영역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개별화가 되지만 그러면서 또 위험을 느낀다거나 했을 때 다시 엄마한테 돌아와서 안정감을 느끼고, 그러다가 다시 또 탐색하고 또 다시 와서 안정감을 느끼면서 회복되고 또 다시 에너지를 얻고 나와서 탐색하고, 이런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개별화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2살에서 3살 또는 3살 이후 요 사이에는 아이들이 요때는 이렇게 탐색을 하다가 일정 시간 지나면 다시 돌아와야 돼요. 왜냐하면 엄마가 없어지면 안 되고 그걸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왔다 갔다 이렇게 탐색하고 다시 오고 탐색하고 다시 오고 이런 과정이 많이 필요한데 요 기간 되면 대상 항상성이 발달된다. 이건 뭐냐면 대상 영속성.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깍꿍놀이 아시죠? 깍꿍놀이 할 때 이게 굉장히 애기일 때 이제 누군가 깍꿍을 해주면 애기가 없었다가 다시 나타나고 그 굉장히 신기하니까 아이들이 웃고 좋아하는 건데 근데 그것이 대상 영속성이 없으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어졌다라고 이해하고 다시 나타나면 짠 하고 나타났네 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대상 영속성이 생기면 눈앞에 없어도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엄마가 존재하는 그 대상이고 어디 사라졌거나 없어지거나 하지 않은 단지 내 눈앞에 없지만 단지 내 눈앞에 없는 것 하지만 어딘가에 존재하는 뭐 직장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내 눈앞에 없지만 주방에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거를 이해하는 것이 대상 항상성. 이런 부분이 이제 발달이 되는데 대상 항상성은 이게 중요한 이유는 대상 항상성이 발달이 되면서 대상 표상이 이제 발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눈앞에 없지만 내 안에 대상에 대한 어떤 표상이 생기고 엄마에 대한 표상이 생기고 내가 누구인지 나에 대한 자기 표상이 생기고 그래서 내가 누구고 다른 사람은 누구고 이렇게 구별되는 그런 부분의 발달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원하고 자기가 어떤 거를 선호하고 이런 것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한 어떤 자신에 대한 항상성도 발달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 관계에서 이런 이제 그 대상 항상성이나 이런 부분이 생기면서 아이가 성격이 발달되고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격이 발달돼서 자기 대상, 대상 표상, 자기 표상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는 치료를 할 때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좀 이렇게 살펴보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중요한 그런 개념들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는 투사. 투사는 우리가 프로이트 이론에서 이제 방어 기주로서 얘기할 때 투사가 나왔잖아요. 여기는 조금 다른 의미의 투사인데 한번 보실게요.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자기의 원하지 않은 면, 원하지 않은 부분 그거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 좀 비슷하지만 대상관계에서 투사는 자신이 싫은 것, 원하지 않은 것을 타인에게 전가한다. 이 예가 한번 예를 들자면 누군가를 싫어하는 마음, 그러니까 누군가가 싫은데 누군가를 싫어한다는 내가 보기 싫은 거예요. 받아들이기 힘들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상대방을 싫어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기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싫어하지만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라는 투사를 만들어서 내가 정당한 그런 정당성을 가지면서 저 사람을 싫어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투사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연예인에 대해서 나는 저 연예인이 좀 뭔가 계속 끼를 부려 내가 좋아하게끔 만드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저 연예인을 좋아해 라고 하는 것도 투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튼 기타 등등 자신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상대방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 근데 또 밑에 보시면 투사적 동일시가 있어요. 투사와 다른 개념인데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이에요. 자, 투사적 동일시를 보시면 넓은 의미의 전이이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이것도 투사의 하나이다. 자신의 분열되거나 부정된 경험을 타인에게 투사하거나 불러일으켜서 구현하는 것. 이때 외부의 타인을
통제함으로써 자신의 내적 상황을 통제한다. 되게 복잡하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이거는 되게 미묘한데 굉장히 좀 미묘하지만 뭔가 일어나는 어떤 상호작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투사는 상대방하고의 상호작용 없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과 상호작용이 없지만 난 저 사람 왠지 싫어. 근데 그걸 인정하기 힘드니까 저 사람 날 싫어해.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마는 거라고 하면 투사적 동일시는 어떤 상호작용이 있으면서 관계하는 그 대상들의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 예를 들면 투사적 동일시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힘의 투사적 동일시라고 예를 들자면 누군가는 힘의 투사적 동일시에서 나는 힘의 강자가 되어야 된다 라는 그런 무의식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힘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에게 좀 의존하게끔 만들고 내가 힘을 더 발휘할 수 있고 상대방을 통제하기 위해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 의지한다거나 의존할 수 있도록 힘이 내가 더 강하고 상대방 힘이 약한 존재이다 라는 거를 상대방이 느끼게끔 뭔가 좀 많이 챙겨준다거나 주도적으로 뭔가 한다거나 넌 그건 못해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이 왠지 모르게 의존하게끔 만드는 그러면서 사실은 이거를 투사적 동일시를 하는 사람은 이쪽에 있는데 상대방이 움직이게끔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움직여서 이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래서 상대방이 통제함으로써 자신의 상황을 통제하는. 굉장히 미묘해서 되게 어려운데 다른 예를 하나 또 들어보자면 뭔가 뭐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성의 투사적 동일시, 성과 관련된 투사적 동일시가 있는데 뭔가 이제 남성하고 그런 스캔들이 많이 일어나는 여성이에요. 그래서 그 여성은 그런 남성들하고의 스캔들 또는 남자들이 너무 많이 대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남자들이 이제 추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성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 일어난다거나 하는 것이 어려운 여성이에요. 근데 그런 이제 그 성의 투사적 동일시는 상대방이 그런 성적인 촉발을 느끼게끔 뭔가를 단서를 준다거나 아니면 그 자극을 사실은 이쪽에서 줘서 그 상대방이 성적에 대한 촉발이 돼요. 그러면서 성에 관련된 어떤 접근을 한다거나 하게끔 조종하는 것. 그러면서 어떤 관계가 일어나고 이런 제 투사적 동일시가 이 남성에게 일어난 거겠죠. 사실은 여성이 이렇게 투사를 한 거고 동일시가 된 것. 그래서 투사적 동일시는 그런 투사해서 불러일으켜서 구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어렵죠. 어쨌든 투사는 일방적으로도 가능한 거고 투사적 동일시는 상호작용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줘서 그런 관계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대상관계 이론에서 이런 이제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실게요. 상담 목표는 자신과 타인을 통합적으로 인식하는 온전한 대상관계를 형성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어떤 투사적 동일시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는 뭔가 보상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예를 들었던 성의 투사적 동일시는 사랑과 관련된 사랑에 이제 메말라 있다거나 그런 욕구를 원하지만 다른 어떤 도구가 없을 때 성을 이용해서 뭔가 쉽게 관심을 얻는다거나 사랑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상관계에서는 치료를 할 때 자신과 타인에 대한 표상을 이렇게 잘 하고 인식하도록 하면서 온전한 대상관계, 꼭 성적인 그런 촉발을 하지 않아도 관계를 할 수 있고 대인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뭔가 바꿔준다거나 아니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준다거나 하는 것이 치료 목표가 됩니다. 온전한 대상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것. 두 번째는 상담자, 내담자의 관계인데요. 상담자, 내담자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치료 접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관계에서 그런 투사적 동일시가 일어나기도 하고 전이 이런 동일시, 투사가 일어나니까
자, 보시면 내담자의 자기 이해를 위해 상담자와 내담자의 의식적, 무의식적인 상호작용을 활용해서 이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어떤 패턴 또는 내담자가 나에게 어떤 투사적 동의식을 일으키는지, 뭔가 내담자를 상담자가 왠지 모르게 보호해주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는지, 아니면 좀 이렇게 밀어내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는지, 아니면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일어나는지, 이거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일어나는 이 패턴 또는 상담자 내담자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 투사적 동의시가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상담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상담자는 안전기지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담자 이 대상관계 이론은 내담자의 과거 어린 시절에 중요한 타자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상담받으러 온 내담자는 어린 시절에 어떤 중요한 그 관계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거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에 대해서 재경험하고, 그래서 내담자의 자기 탐색을 할 수 있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자기에 대한 어떤 표상을 다시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재양육, 재교육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그 발달 단계에서도 보셨겠지만 아이들이 세상을 탐구할 때 안전기지인 엄마가 있고, 그러면서 세상을 탐구하고 다시 와서 안정감을 얻고 또 나가서 탐구하고 하잖아요. 그거를 다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과정을 한 것처럼. 그래서 상담자는 안전기지의 역할을 해주고 내담자가 자신의 어떤 내적인 세계를 탐색하면서 또 이제 안정감을 가지면서 탐색하다가 힘들면 다시 오고, 이런 과정을 하게 하는 것. 그래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 그러면 내담자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피양육자의 역할을 하면서 상담자와의 관계 속에서 과거 정서적인 어려움을 탐색하고,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지 탐색을 하고 표현하고, 그거를 상담자와 관계를 하면서 재경험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치료가 이루어지고요. 치료의 과정이 이런 요소로 이렇게 구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상관계가 정신분석의 한 뿌리로 하면서 이렇게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대상관계 이론과 정신분석,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비교를 했을 때 첫 번째는 결종론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과거의 어린 시절의 경험, 7살, 9살 이전의 경험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때의 어떤 게 성격 형성이라는 게 중요하고 미래에 많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프로이트도 중요하다고 여겼고 대상관계도 중요하다. 그래서 결종론적인 입장을 같이 취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고 대상관계는 3세, 이전, 출생 이전부터 3세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을 대상관계에서도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정신분석 입장은 인간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추동이, 인간을 움직이는 거는 근본적인 추동, 욕구, 이런 부분이다. 추동이 성적 에너지인 리비도에 있고 근본은 쾌락 추구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뭔가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엄마에 대해서 어떤 성적인 그런 욕구 이런 걸 주장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성적 에너지인 리비도가 이렇게 삶의 에너지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근본적인 쾌락 추구라고 주장을 했다면, 그 반면에 대상관계는 인간을 움직이는 힘은 그런 추동이 아니라 관계 추구에 있다.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봤습니다. 자, 우리 이제 정신분석, 정신역동 치료에 이제 프로이트 치료부터 시작해서 대상관계 치료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들 아까 체크해 드린 부분 잘 기억해 두시고
대상관계 이론도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신프로이드 학파에서 간략하게 어떤 학파가 있고 어떤 학자가 주장했고 무엇을 핵심적으로 주장했는지 이것도 잘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